지금 미국 경제 곳곳에서 이상 징후들이 터져나오고 있죠. 나라 빚이 하루마다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거품으로 부풀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거품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던진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기요사키의 이 경고랑 함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한 가지 예측이 존재합니다. 달러로는 7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지 오늘은 이 질문을 향해서 하나씩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경고를 듣고도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냐 이렇게 넘겨버리시곤 하는데요. 사실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은 지금 당장 별일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비폭탄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인데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지만 왜 기요사키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붕괴를 경고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의 지표들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수준일까요? 하나씩 쉽게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국가부채, 즉 나라 빚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미국 정부 공식 통계를 봤을 때 미국 빚은 2026년 3월 현재 약 38조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38조 달러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놀라지 마세요. 최근 1년 사이에 2조 6천억 달러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하루하루로 쪼개봤을 때 하루에 72억 달러씩 빚이 불어났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1초마다 8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초에 약 1억씩 빚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믿기 힘들 정도의 속도죠. 이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빚이 많아지면은 이자도 많이 내야 되겠죠. 실제로 미국 정부가 작년 한 해 이자만 1조 달러, 약 1,300조 원 넘게 냈습니다. 나라 살림에서 이자만 그렇게 나가니까 예산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새로운 빚을 내가지고 기존 빚의 이자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빚이 경제 규모보다 훨씬 더 커져가지고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요. 한마디로 국가 부도 위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빚이 쌓이는 동안에 자산시장, 특히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커졌습니다. 버핏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주식시장 규모를 실제 경제 규모랑 비교한 수치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주식시장에는 거품이 얼마나 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 100% 정도면 균형이고요. 150% 넘어가면 거품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버핏 지수가 230%나 됩니다. 역사상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유명한 닷컴 버블 시기라거나 2021년 이 팬데믹 이후에 한창 주가 상승했을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죠. 이 지표가 이렇게 2배 이상 상승한 적이 있으면은 항상 그 뒤에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품이 꺼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에 비해서 터질 만큼 부풀어 올라와 있다. 이런 신호고 기요사키 같은 전문가들이 큰일 났다. 거품 곧 터진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런 데이터적인 근거가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거품이 터지지 않았지만요. 심장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폭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은행과 부동산 문제인데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빌딩 임대업, 그리고 상가, 사무실 같은 이 부동산에 돈 빌려준 은행들이 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은 중소형 지방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24년부터 5분기 연속으로 연체율 급상승하면서 2025년 말 1.2%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1.2%면은 별거 아니네 하실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반면에 덩치가 큰 100대 대형은행들 연체율이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이 말인즉슨 작은 은행들만 조용히 골마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역 경제에서 중소은행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크다 보니까 만약에 고금리가 더 오래 가서 건물주들이 대출 이자를 못 갚는다거나 빌린 돈 만기가 돌아와가지고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은행들이 무더기로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갑자기 파산해서 난리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천천히 터져가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경제가 붕괴하면 모두 망할 것 같지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돈들은 늘 어딘가로 이동은 했습니다. 특히나 믿음이 깨진 달러 같은 법정 화폐에서 벗어나가지고 믿을 만한 자산으로 도피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어요. 이걸 피난처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금이죠. 달러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미국의 달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가 쓰는 기축통화, 즉 국제거래의 기본 화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최근 수십 년간 조금씩 그 지위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통화기금 IMF 데이터를 보면요. 이 전 세계 중앙은들이 가진 외환 보유액 중에 달러 비중이 20년 전에 70% 이상이었는데 최근에 56%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던 때에 비하면 달러에 대한 믿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 달러 대신에 자기들끼리 거래하려고 별도 결제망까지도 만들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주목받은 거는 금이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금을 찾게 되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요즘에 금을 역대급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금협회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000톤 안팎의 금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근래 몇십 년간 없었던 일인데 금값이 비싸도 일단 사들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 같은 것들 잔뜩 쥐고 있다가 혹시나 미국 경제 휘청이면 정말 큰일 나다 보니까 미리미리 금부터 챙겨두자, 뭐 이런 전략이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일단 금부터 쟁여라,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새롭게 떠오른 피난처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이 금 같은 경우 옛날부터 안전자산이었고, 비트코인은 조금 더 역사도 짧고 기술적이지만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죠.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에 주목받을 때만 해도 장난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180도 달라졌었고, 두 경우에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 연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확 내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풀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중앙은행이 마구마구 돈을 풀어가지고 시장에 유동성을 넣는 겁니다. 금값이 몇 년에 걸쳐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더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금값이 단기간에 4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5,000달러 선에서 시작해서 1년 만에 6만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몇 배가 뛴 건지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죠. 그만큼 시장에 푼 돈들이 새로운 믿을만한 자산을 찾아서 몰려갔다는 뜻이고, 왜 하필 비트코인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로서 공급이 제한된 자산이거든요. 금도 채굴로 캐야 돼서 한정되어 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장량 추정은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애초에 프로그래밍된 수량이 2,100만 개가 끝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도 없어요. 세상이 불안할 때, 특히 달러 같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이런 희소한 자산들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입니다. 기요사키가 말하는 진짜 돈의 개념도 바로 이런 겁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은 함부로 놀릴 수 없으니까 진짜고, 달러는 찍어내기 나름이니까 가짜 돈이라는 거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기요사키의 큰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달러를 비롯한 전통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고, 또 위기가 본격화되면 미국은 또다시 돈을 찍어내서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국에 부의 중심이 법정화폐에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이 10억 원, 그러니까 75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막연한 희망사항인 건지 이제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75만 달러 간다, 이렇게 직접 발언했는지는 혼선이 조금 있어요. 온라인에 그렇게 떠도는 말이 있는데, 확인된 바로는 기요사키 본인이 구체적으로 75만 달러를 언급한 적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기요사키는 2026년 비트코인 가격 목표를 25만 달러에서 35만 달러 정도까지 봤다라고 해요. 그럼 75만 달러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 이거는 미국 월가의 일부 금융기관들이 분석한 모델 값에서 유래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차 전 세계 금 시장의 일정 부분을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기요사키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랑 맞물려서 사람들 사이에서 밈처럼 퍼져버린 거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10억 간다더라,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보니까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5만 달러가 되려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체 가치가 과연 얼마나 돼야 될까요? 대략 15조 달러 정도 규모가 돼야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4조 달러니까 대략 10배 이상 커져야 되는 셈인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하긴 한 걸까요? 이때 많이 들고 오는 비교 대상이 바로 금 시가총액입니다. 전 세계 금의 총가치가 대충 36조 달러쯤 된다라고 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전 세계 금 시장의 40% 정도만 차지하더라도 시가총액 15조 달러라는 계산은 넘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전통 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이 먹는다는 가정인 건데, 조금 황당해 보이시겠지만 이미 비트코인이 금 역할을 대체할 거란 이야기를 미국 월가 큰손들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라거나 미국의 여러가지 투자 리서치 기관들이라거나 앞으로 몇 년 안에 비트코인이 15만에서 20만 달러는 무난히 돌파할 거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2030년쯤에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갈 거다, 극단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셨을 때 75만 달러도 아주 허황된 숫자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보고서야 늘 나오지 않냐,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신탁은 출시 7주일 만에 운용자산 100억 달러를 넘겼는데 이건 역대 어떤 ETF보다도 빠른 속도였어요. 참고로 금 ETF가 100억 달러 모으는데 2년 넘게 걸렸죠. 근데 비트코인 ETF는 2달도 안 돼서 해낸 겁니다. 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돈을 넣고 있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요. 키요사키가 묘사한 것처럼 내일 당장 은행 문 닫고 달러가 휴지 조각되는 이런 세기가 말적인 붕괴가 올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서서히 거스를 수 없이 진행되는 부의 이동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미국 정부나 연준 입장에서도 하루아침에 경제가 폭삭 망하는 건 절대 원하지 않겠죠. 겉으로는 금리 조절하면서 괜찮다, 경제 영착륙할 거다, 안심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뒤에서 슬금슬금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비용만 연 1조 달러가 넘게 나가는데 이걸 정면 돌파할 방법은 결국에 인플레이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천천히 올라가게 놔두면 미래에 갚아야 될 빚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말씀드리자면은 눈 가리고 돈 찍어내서 빚 갚기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내 통장의 돈 가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더니 몇 년 뒤에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더 적어진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돈이 많은 큰손들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ETF 같은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풀린 돈을 전부 다 빨아들이는 중입니다. 정부가 돈 풀면은 그 유동성으로 다시 비트코인 사고 또 올리면 또 사고 마치 블랙홀처럼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흐름이 더해집니다. 바로 이더리움 같은 알트 대장주로의 자금 이동인데요. 2025년 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은행들이 공식적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결제망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름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 간단히 말씀드려서 달러랑 1대1로 교환되는 디지털 달러를 은행이 발행할 수 있게 된 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상당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고 비자라거나 마스터카드 이런 회사들, JP모건 같은 은행들도 앞으로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돈을 보낼 수 있게끔 기술과 법이 정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래들이 이더리움상에서 오고 갈 텐데 그때마다 이더리움 코인이 수수료로 쓰이게 될 겁니다.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이더리움의 가치랑 희소성이 올라가겠죠.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5년 하반기 이후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사들이는 속도가 비트코인보다 2배 정도 빠르다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다음 먹잇감은 이더리움이라고 보는 거고 비트코인으로 맛본 단맛을 이더리움에서도 보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흔히 부의 낙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큰손들이 비트코인으로 벌어들인 돈들이 더 큰 잠재력이 있는 이더리움으로 쏟아져 들어간 그림입니다. 이더리움이 웹 3.0이라거나 탈중앙화 금융 같은 이 실용적인 플랫폼의 중심이다 보니까요. 그냥 코인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인프라라는 평가도 받거든요. 결국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경제는 급작스런 붕괴 없이 겉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물밑에서 달러의 가치가 서서히 희석되고 그리고 그 잉여 자금은 제도권으로 진입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의해서 흡수되겠죠.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질적인 부를 잃어가지만요. 준비된 소수랑 거대 기관들은 그 손실분을 고스란히 자기들 자산, 암호자산 가치 상승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합법적이고 영구적인 부의 빨대가 꽂히는 셈인 건데 이런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아침에 10배, 100배 뛰는 식의 폭발보다는 기관들의 매수 프로그램에 따라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금 시가총액의 일부 수준, 비트코인 수억 원까지 올라서는 안정적인 성장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기법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살아남기 위해서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원칙 매매 그리고 큰 흐름을 보는 시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투자하시다 보면 차트를 보는 방법이라거나요. 여러 가지 기법들,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코인 투자 시장의 특성상 아무리 많은 분석을 해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들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이 정치적인 이슈라거나 트럼프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발언 하나로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는 경우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죠. 이런 변수들 같은 경우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예측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는 코인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분석 능력만 키우시는 것보다도 욕심 조절하시면서 현실적인 매매하는 습관들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큰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도 원칙 매매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속들을 조금씩 챙겨나가는 이런 방법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 시장의 큰 틀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은 작은 변동에서도 심리가 흔들리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시장 흐름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은 같은 움직임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반복적으로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면서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결국 이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는 사람들은 크게 버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 조절하시면서 꾸준히 원칙을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요, 기술보다도 원칙과 태도가 더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룰을 정하자는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지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서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법안이 이미 작년 7월 당시 미국 하원을 공화당과 민주 양당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상원에서 지금 전통 금융권의 반발에 부딪혀서 멈춰진 상황이죠.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 주는 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른 법안은 내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에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까지도 놓았습니다. 이 규제가 명확해지길 기다리던 XRP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또 물거품 되는 건 아닌가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요. 4월달 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무려 90%에 달한다라고 단언을 한 겁니다. 주변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죠. 워싱턴 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들을 모두 알고 있는데 어떻게 90%나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법안이 정말로 4월 달에 통과되기만 한다면은 XRP 가격이 $30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암호화폐 업계가 그동안 조용히 막대한 정치 자금을 준비해 왔다라는 건데요. 코인베이스나 리플 같은 기업들 주축이 돼가지고 페어쉐이크라는 정치 후원 조직까지도 만들었고요. 여기서 선거 캠페인 자금으로 쓸 돈을 약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억 이상 모아뒀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암호화폐 법안을 막는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인 셰로드 브라운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었는데요. 페어쉐이크 같은 경우에 이 브라운 의원을 떨어뜨리고 경쟁 후보에게만 1,200만 달러, 약 160억 정도를 몰아줬습니다. 이게 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 보니까 법안을 반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겠죠. 이렇게 업계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태세를 보여주면서 워싱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사실, 게다가 규제 당국까지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분위기 변화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미국 금융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SEC랑 CFTC 같은 금융규제 기관들이 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내 관할이다 이러면서 영역 싸움을 벌였었는데 2026년 3월 이 두 기관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 업무 협약 MOU에 서명을 했습니다. 복잡한 내용 같지만요. 여기서 핵심은 간단해요. 이제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분류 체계를 만들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감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동안 싸우던 두 감독기관이 갑자기 한 팀이 된 거고요. 왜 그랬을까요?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들은 암호화폐 법안이 곧 통과될 것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미리미리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만 된다면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규칙을 맞춰두는 거죠. 이런 배경들을 알고 나시면은 갈링하우스 CEO가 90% 확신한다고 한 말, 단순 홍보가 아니라 실제 판세를 읽은 계산된 발언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정말로 법이 통과되면요. XRP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안이 통과되면 XRP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 XRP는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소송까지 갔었죠. 이 법이 통과된다면 XRP 같은 코인은 미국 법으로 디지털 상품, 이렇게 상품으로서 공식적인 분류가 된다는 거고 증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SEC가 시비 걸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규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요. 그동안 눈치만 보던 큰손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따라오는데 바로 세금과 회계 처리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파리티 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처럼 편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은행이나 펀드가 XRP 같은 자산들 거래할 때 일일이 개별 거래의 이득을 계산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겠다 보니까 엄청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만 되면은 한 해 마지막 날 이날 시세만 기준으로 통합정산할 수 있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요. 현재 공개된 내용만 보면은
이렇게 세금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미국 월가의 큰 손들도 마음 놓고 XRP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을 때 이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십억 달러가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이번엔 그때보다 더 확실한 법적 기관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피델리티나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까지도 준비해둔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관망하던 자금 수십억 달러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숫자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현재 전체 XRP 유통량의 절반 이상이 평균 매입단가 약 1.4달러에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개인분들께서 그 가격에 물려있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은 본전이라도 찾고자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스마트 고래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작년 10월달 이후에 큰손 고래들이 40억 개가 넘는 XRP를 꾸준히 사모았다라고 해요. 특히 3월 초에는 단 이틀 만에 7억 달러, 한화 9천억 원 상당의 XRP를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자체 지갑으로 옮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래소에서 코인이 사라진다. 이건 쉽게 팔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잠겨버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매도 물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물속의 스프링이 눌렸다 튀어오르는 것처럼 급격하게 솟구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이런 공급 쇼크 메커니즘 때문에 XRP의 가격이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또 훨씬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사실 XRP의 상승 잠재력을 끌어올릴 만한 숨은 뇌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대한 새로운 합의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었지만 전통 은행들의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나 리플 같은 기업이 달러 연동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에 예치하면은 이자를 주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 예금이 전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위협이다 보니까 실제로 은행들의 경우에는 이러다가 6조 달러가 넘는 예금들 유출될 거다라면서 로비를 했었고, 그 결과로서 법안 심사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근데 백악관이 중재에 나서서 단순하게 가만히 맡겨두고 이자 주는 건 금지를 하되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게 되면은 보상은 허용하자, 이런 절충안들을 내놨다라는 거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풀면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들고만 있다고 이자를 주는 건 안 되겠지만 대신에 그 코인을 활용해서 거래 검증이라거나 유동성 공급 같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대가로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트랜잭션 보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리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달러로 100%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발행했었죠. 이게 몇 달 만에 시가총액이 14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만약에 이 트랜잭션 보상이 합법적으로 확정된다. 미국 월가의 기관들이 마음 놓고 달러 자금을 RLUSD로 바꾸어가지고 리플 레저 블록체인에 예치하면서 유동성 공급으로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이런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사실. 그렇게만 돼준다면 XRP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플 레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래에서는 건당 소량의 XRP가 소각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수료로서 0.00001 XRP 정도가 영구히 없어지거든요. 지금도 대량의 RLUSD를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오고 가면서 발행하고 또 소각까지도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공개된 정보로 판단했을 때 수십억 달러가 XRP 생태계로 흘러들어와서 이런 거래 보상이 활발해진다. 그럼 여기에 따른 XRP 수요는 폭발적으로 느는 반면에 공급량은 거래가 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효과가 생길 겁니다. 수요 급증과 공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럼 가격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하겠죠. 사실 이 전망은 근거 없는 희망은 아니에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로 있는 로비 미크닉이라는 전문가는요. 2018년에 이미 XRP가 글로벌 결제망의 핵심으로 쓰일 경우 최대 30달러 이상의 가치가 가능하다는 모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수급 얘기를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XRP 가격이 30달러에 안착하려면 실제 사용되는 코인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 XRP 가격이 30달러까지 가려면 이 단기 투기적인 상승만으로는 어렵겠고요. 중장기적인 실제 사용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XRP는 여타 코인과는 다르게 이미 글로벌 은행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쓰임새가 검증되고 있고요. 2026년 1분기만 해도 도이치뱅크가 리플의 국제결제망을 핵심 시스템에 통합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영국의 거대 자산운용사 아비바도 펀드 토큰화를 위해서 XRP 원장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은 아예 자체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을 XRP 원장 위에 발행했었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XRP가 전 세계 은행 간의 송금망, 이 스위프트 물량의 14%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연간 약 150조 달러를 송금하는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에 14%면은
매년 21조 달러 규모가 XRP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모든 은행이 당장 XRP를 직접 쓰는 건 아니겠지만요. 현재 일부가 시험 단계에 불과하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겠지만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 순간 은행들도 비용 절감과 속도 때문에 XRP를 실제 송금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말 그대로 수십조 달러의 자금 흐름이 XRP를 매개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되면 XRP 30달러 간다는 가격도 절대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펀더멘털로 증명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근거들을 종합해 보시면은 4월 중에 상원은행위원회에서 100억 간의 타협안을 반영한 수정 법안들이 조건부로 통과되고 또 그 이후에 여야 조율을 거쳐서 올 여름이나 초가을쯤에 최종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 변수가 있어가지고 4월 내에 모든 절차가 끝나긴 어렵겠지만요. 일단 위원회만 넘으면 탄력이 붙을 겁니다. 역사적인 암호화폐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면서 대통령 서명까지도 마치는 거죠. 그렇게만 되어준다면은 XRP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증권딱지가 완전히 떨어지고요. 또 하나의 디지털 상품으로 공인되게 될 겁니다. 미국 SEC 그리고 CFTC도 이미 공조체제를 갖췄다 보니까요. 규제가 한 통으로 정리가 될 거고 세제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시가평가 회계 규칙이 도입되면요. 그동안 관망하던 기관들이 ETF든 직접 매수든 다양한 경로로 본격적인 진입을 할 겁니다. 아마 수십억 달러 대기 자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1달러 초반대 형성된 두터운 매물벽도 뚫을 거고요. XRP 가격은 먼저 과거 최고가였던 3달러를 가뿐히 넘으면서 XRP 5달러 안팎까지 단숨에 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이치뱅크 같은 파트너 은행들이 규제 걱정 없이 또 실제 거액 송금을 XRP로 처리하기 시작을 할 거고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풀에도 지속적으로 달러 자금들이 유입되겠죠. 이런 펀더멘털 변화가 현실화되면요. 2026년 말에서 2027년 사이에는 XRP가 10달러를 돌파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30달러를 향해 가는 구조적인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라서 단언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들을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흐름이에요. 미국발 규제 청신호가 켜지는 순간 XRP는 법적인 족쇄를 벗고 거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발판을 얻게 될 겁니다. 여기에 합법적인 디파이 수행 모델과 또 글로벌 결제 활용도까지 증가까지도 더해진다. 단기 급등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바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XRP 30달러 시나리오가 단순한 꿈만은 아니라는 거고 또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로 펼쳐질지 아니면 예상 밖의 변수가 나타날지 앞으로 어떤 신호들을 주목하셔야 될까요? 시장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하고 여유가 있을 때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주변에서 리플 좋다, XRP 좋으니까 몇 년 묵혀두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장이 좋을 때 큰 고민 없이 XRP 4,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실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대부분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전부 다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요. 이 시장이 하락하거나 흐름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지금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지 여기서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시장을 공부하시고 또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이런 시기들은 오히려 상승장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런 바닥권 시기가 좋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대부분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공부하거나 분석할 시간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 같은 경우는 과거 역사 패턴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과거에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었는지 또 상승하기 전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또 하락 구간에서는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텐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시장이 뜨거울 때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조용할 때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답답하고 시간이 남는 시기들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기준을 만드는 시간으로서 활용할 줄 아는 것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투자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요즘에 불안한 마음에 XRP를 팔아치우고 계신가요? 근데 정작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큰손들은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던진 물량인데 고래들이 단 48시간 만에 13억 XRP를 쓸어 담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7억 3,800만 달러, 약 1조 원의 XRP가 거래소에서 콜드 월렛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당분간 안 팔 거야 이러고 XRP를 꺼내간 겁니다. 정작 우리가 공포에 팔아치고 있는데 큰손들은 왜 이렇게까지도 XRP를 사모으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가격 등락만 봤을 때 XRP가 지지부진해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거대한 판가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건데요. 바로 국경 간의 결제, 그러니까 나라 사이 돈 보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흐름인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XRP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50조 달러 규모의 돈이 국경을 넘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돈들이 스위프트라는 50년 된 낡은 국제송금망을 타고 가느라고 보내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고요. 수수료도 최대 6%나 빠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 노동자가 집에다가 200달러를 송금하면은 수수료만 12달러 정도 떼이고요. 정말 비싸고 느리죠. 근데 심지어 은행들은 결제가 느려진 탓에 전 세계 27조 달러의 돈을 미리 여기저기 묶어두고 있습니다. 노스트로 계좌라는 이름으로써 나라별로 환전 자금들을 미리 쌓아두느라고 쓸데없이 묶인 자본들인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27조 달러라면은 우리나라 GDP 수십 배에 달하는 돈들이 그냥 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리플사가 이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리플의 ODL 솔루션과 XRP를 이용을 하면은 이 돈들을 3에서 5초 안에 1센트도 안 되는 수수료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은행들을 거칠 필요도 없이 XRP가 중간 브릿지 통화가 돼가지고 A국 통화를 XRP로 바꿨다가 다시 B국의 통화로 즉시 바꿔주니까요. 복잡한 메커니즘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해외 송금이 문자 보내기만큼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앞서 말한 27조 달러의 노스트로 자금들 미리 묶어둘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막대한 돈이 풀려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그 돈을 대출이나 투자에 쓸 수 있어가지고 여유가 생길 거고 세계 경제도 당연히 활력이 돋겠죠.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깁니다. 만약에 정말로 전 세계 돈 이동 150조 달러 시장에서 XRP가 그 일부라도 담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XRP 가격은 과연 얼마나 뛸 수 있을까? 흔히들 XRP는 코인이 1000억 개나 되니까 가격이 1000달러 갈 일은 없다라고들 합니다.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게 커져가지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전통 주식처럼 시가총액만 보는 피상적인 계산입니다. 결제 네트워크 토큰의 가치는 단순 유통량과 가격으로만 따지지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회전율입니다. XRP 한 개가 하루에도 수십 번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스위프트의 하루 거래액 5조 달러 중에 10%만 XRP가 처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천억 달러 규모의 돈 흐름을 버티려면 시장에 어느 정도의 XRP 유동성이 있어야 될까요? 이 전문가들 모델에 따랐을 때 XRP 가격이 대략 30달러 안팎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은행들이 묶어둔 27조 달러의 5%만 XRP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균형 가격은 XRP 80달러에서 100달러 수준으로 추산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도 XRP가 두 자릿수 달러 가격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인데요. 상식과는 다르게 토큰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가격은 오히려 필요에 의해서 높아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낮은 가격으로는 거대한 거래량을 감당할 만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소매 투자자들이 던진 1억 4,500만 개 이상의 XRP를 고래들이 받아갔고요. 거래소 밖으로 코인을 빼돌려서 중장기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매도할 물량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가격이 아직도 상승을 안 한 건요. 그만큼 이 작업이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고 오히려 최근에 몇 달 동안 가격이 조용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요. 기관은 그 틈에 물량을 모을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ETF의 자금 유출도 사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세 발의 피수준인데요. 1,800만 달러 빠져나갔지만 같은 기간 고래들은 그 100배에 가까운 이런 자금들을 투입해서 XRP를 매집했거든요. 결국에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코인들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손바뀜이 끝나는 시점에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또 그 다음부터 강력한 상승장이 시작되곤 했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런 전형적인 축적 국면의 말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방어세 역할을 할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규제 명확화입니다. 그동안 XRP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미국에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법적인 분쟁 때문이었어요. 수년 동안 이어진 SEC 소송으로서 XRP가 족쇄에 채워진 상태가 다름이 없었었죠. 근데 작년 5월 그 소송이 양측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XRP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1차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하원에서 작년 7월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가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해주는 법인데요. 하원에서 무려 294대 134라는 이 초당적인 찬성으로서 가결됐습니다. 이 법이 이번에 상원까지도 최종 통과된다. 그럼 XRP는 SEC 관할의 증권이 아니라 CFTC 관할의 상품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취급받는 이런 자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돼준다면 미국 월가의 큰손들, 그리고 은행, 자산운용사랑 연기금까지도 컴플라이언스 문제 없이 XRP에 거대한 자금들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고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 법이 올해 4월까지 90% 정도 통과될 거라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머릿속에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규제가 풀리면 뭐가 어떻게 되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서 XRP가 완전히 합법 신분을 얻는 순간 그동안 리스크 때문에 움츠렸던 기관 자금의 쓰나미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리플이 사실상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놨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3조 원 이상을 써가지고 커스터디 업체, 프라임 브로커 업체들을 인수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이미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XRP를 대량 보유한 에버노스 같은 신탁 기업들도 나스닥 상장까지도 추진을 하면서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아뒀었죠. 이런 모든 인프라가 규제 클리어 신호랑 함께 한꺼번에 가동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미국의 월가 자금이 합법적으로 XRP를 사들인다. 이제는 진짜 공급 쇼티지가 올 수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XRP 물량의 상당 부분들 이미 강한 손들이 들고 있고요. 그들은 웬만해서는 팔 생각이 없을 테니까 이 새로 수요는 폭발을 하는데 공급은 메말라 있다. 결과는 딱 한 가지겠죠. 가격에 대한 재평가, 즉 리프라이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일단 5달러에서 10달러 선까지는 수급 불균형으로서 급격히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물론 하루아침에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제도권 편입 이후에 서서히 기관 매수가 쌓이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그 수준에 안착하는 그림일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펀더멘탈 호재들에 더해서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재밌는 신호들이 포착이 돼요. 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XRP 차트가 2017년 대폭등 직전과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XRP가 몇 달간 조용히 삼각형 모양으로 수렴하다가 또 한번 방향을 트고 나서 단기간에 1500% 이상 폭등했었죠. 올해 초에 XRP도 한동안 조정받아서 1.1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요. 이게 마치 그때의 스프링 구간, 마지막 하락고리 구간과 같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온체인 유동성 데이터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1.3에서 1.5달러 구간에 있던 단기 매물벽들, 최근에 고래 매집으로 거의 정리됐다고 하고, 대신에 큰손들이 걸어둔 매수 매도 물량은 2.5에서 4달러 이상 구간에 물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XRP 가격이 1.4달러대의 단기 저항선만 뚫고 올라가게 된다. 공매도 세력들의 손절 매수가 겹치게 되면서 가격이 마치 자석처럼 4달러에서 5달러 선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차트가 어디까지나 차트일 뿐이겠지만 이 최근 분위기 자체가 심상치 않은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올해 4월 미국 상원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은행들이 우려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에 대해서는 예치 이자는 금지하되 유동성 공급 보상 같은 것들은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합의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도 맞춰지면서 클래리티 법이 공식 발효가 될 거고, 이제 XRP는 완전히 합법적인 디지털 상품 지위를 얻게 될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은행이며 헤지펀드며 법적으로 XRP를 마음껏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거고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리플의 커스터디, 프라임 브로커리지 인프라, 에버노스의 트레저리, 여러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돈이 밀려들겠죠. 이들은 투기성 단타가 아니라 송금 브릿지 실제 사용 목적으로 XRP를 중장기간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시장 유통 물량이 급속도로 잠기면서 2026년 하반기 드디어 XRP가 이전 고점 돌파하면서 숏 스퀴즈성 가속까지도 붙게 된다면은 단숨에 XRP 5달러, 10달러 범위에 안착하면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그림으로 꼽힙니다. 물론 변수가 많으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겠지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큰 손들은 왜 XRP를 모으고 있을까? 기술적으로 XRP가 글로벌 150조 달러 송금 시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열쇠이고 규제 장벽까지도 사라지려고 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전통 금융들의 움직임, 법안 동향까지도 종합해봤을 때 현재 시점 XRP는 그야말로 폭발 전야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개인들로서 이 거대한 흐름들에 올라타려면 다음 영상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당장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 사실이에요. 가격 움직임 자체가 크지가 않고요. 또 기대했던 흐름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치기도 하고요. 또 시장 자체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시장이 끝난 것은 아니겠죠. 이 투자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사이클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만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분할적인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앞으로 시장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다라는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부정적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좋지 않을 때는 당연히 안 좋게 느껴지고요. 나중에 시장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도 그 변화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서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시기보다는요, 내가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같은 시장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불만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결과를 만드는 거는 이 시장 분위기보다도 그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있었냐,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서도 단순하게 버티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는 시간으로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문의해주시는 부분 중에 단기 종목은 괜찮은 건지, 리플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현재 시장에서 너무 무리한 타점을 높게 보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살려나가고 또 목표 타점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 시장입니다. 내가 못 팔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비중 조절하면서 분할 매도와 수익 실현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매매를 습관화 하시다 보면요, 시장이 어렵다고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리플이 미국에서 대출 사업을 다 접었다,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XRP를 기업에 빌려주던 LOC, 라인 오브 크레딧 서비스를 아예 철수했다는 얘긴데요. 언뜻 들어봤을 때 리플이 결국에 미국 시장 포기 선언한 건가, 이렇게 불안감이 확 밀려올 수 있습니다. 미국 SEC의 규제 압박에 결국에 손을 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표현만 보시면은 핵심 사업 철수라는 엄청난 악재처럼도 들립니다. XRP를 활용한 신용 공여 서비스였던 LOC 같은 경우는 리플의 초기 성장 동력 중에 하나였었고, 근데 리플이 갑자기 이걸 접었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리플의 이번 행동 자체가 혹시 단순한 사업 포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빅피처의 일부가 아닐까. 바로 이 부분을 자세히 파헤쳐 보시면은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왜 리플이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LOC 서비스를 철수를 했는지, 그 뒤에 무슨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LOC 서비스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OC, 이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이 파트너 회사들한테 XRP를 빌려주는 일종의 신용 대출 서비스였습니다.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원래 송금업체나 은행들이 미리 현금을 잔뜩 쌓아둬야 되죠. 근데 작은 핀테크 기업들은 그럴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리플이 우리 XRP 줄게, 이걸로 먼저 송금해 써라, 이렇게 선지급을 해줬던 겁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회사들도 리플 덕분에 국제 송금이 가능해졌고 겉보기에 정말 좋았어요. 리플 입장에서도 XRP 쓰임새를 늘릴 수 있으니까 윈윈처럼 보였었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2020년 말 미국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요. SEC 소송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2020년 12월 갑자기 SEC가 리플, 너네 XRP 팔아서 13억 달러 챙겼는데 그거 미드너 증권 판매다, 이러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리플은 아니 우리가 판 건 화폐인데, 이러면서 맞섰고요. 소송은 몇 년 동안 치열하게 이어졌죠. 그러다가 2023년 7월 미국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토레스 판사가 뭐라고 했냐, 리플이 기관들한테 계약 맺고 판매한 XRP는 증권이 맞다고 본 거고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투자 계약이면 증권으로 본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이 서면 계약으로 팔거나 빌려준 XRP는 투자 상품이니까 불법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소를 통해서 팔았던 건 증권이 아니라고 했지만요. 여기서 우리 LOC 서비스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LOC 같은 경우는 기업하고 계약 맺고 XRP를 빌려주는 구조다 보니까 딱 기관 대상 판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오고 한 달쯤 지나서 2024년 8월 7일 최종 결정이 더 세게 내려집니다. 리플한테 1억 2,500만 달러 벌금 때리고 앞으로 미국에서 기관 상대로 XRP 팔지 마라, 이렇게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린 건데요.
법원에서 대놓고 다시는 그런 사업 하지 마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미국에서 LOC 같은 걸 계속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눈치 못 채고 에이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계속 했었다가는 법원의 명령 위반으로 훨씬 더 큰 문제에 처했을 겁니다. 더 심하면은 리플의 경영진들이 법정 모독으로 철창 신세를 질 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LOC를 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법적으로 살아남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던 거죠. 근데 단지 법 때문만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돈 문제, 즉 신용에 대한 위험도인데요. 리플이 XRP를 빌려줬는데 만약에 빌려간 회사가 망하거나 돈을 안 갚는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리플이 고스란히 손해를 볼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GEA라는 회사가 리플의 LOC 서비스를 쓰다가 돈을 제대로 안 갚은 겁니다. 리플이 얼마나 빌려줬냐? 2,725만 달러치 XRP를 줬는데 이걸 회수 못하게 생겼다라는 거고, GEA 쪽에서는 리플이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해서 우리 사업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싱가포르의 법원은 리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5년 9월 판결에서 리플이 계약서대로 강제 회수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었고, 결국에 GEA는 빚을 갚아야 됐었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리플이 이제 예전처럼 퍼주기식으로 XRP 빌려주다가 떼이는 것들을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법정까지 가서라도 받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는 더 이상 공짜밥 안 준다 이런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북미에서는 넥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넥소라는 크립토 대출업체에서 XRP를 담보로 맡긴 고객들이 있었는데요. SEC 소송 터지니까 넥소가 갑자기 XRP 지원 중단해버리고 고객들 XRP 500만 달러치를 전부 다 팔아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객들은 뿔나서 집단소송 걸었죠. 이런 일도 보여줍니다. 규제 불확실한 상태에서 XRP 같은 자산을 대출 사업에 쓰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가를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리플이 LOC를 철수한 겉 이유는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포장됐을지 모르더라도 실제 속사정은 법률 리스크랑 신용 리스크 때문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미국 법원이 하지 말랬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또 계속했다가는 더 큰 돈 물어내거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험했겠죠. 게다가 떼인 돈도 많아지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부담인 거고, 그래서 리플 측에서 아프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꼬리가 몸통까지 썩게 두지 말자 이런 심정으로 문제 사업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단기적으로 북미 파트너 회사들이 아니 우리 돈줄 끊겼네 이렇게 당황했을 겁니다. 리플 돈으로 굴리던 업체들은 타격을 받았겠죠. 하지만 리플 입장에서는 필요한 수술이었습니다. 악성 종량을 도려내야지 새살이 돋는 것처럼 불확실하고 위험한 부분들 제거해야지만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리플 진짜 죽겠구나, 장사 접는 분위기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리플이 과연 그냥 손들고 주저앉았을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리플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체스를 두는 기사처럼 이번에 하나 말을 빼면서 다른 강력한 말을 앞으로 내민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리플의 새로운 판짜기를 설명드리자면요. LOC 서비스를 접은 빈자리를 리플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채우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리플 페이먼트랑 리플 프라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하나씩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플 페이먼트, 예전에 ODL이라고 불렀던 리플의 국제 결제망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2024년쯤부터 리플은 이것저것 브랜드를 전부 통합을 하면서 그냥 리플 페이먼트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속 내용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두 번째로 리플 프라임, 이게 뭔가 하면은 리플이 2025년에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12억 5천만 달러의 통째로 인수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히든로드가 원래 뭐하는 곳이었냐?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큰 기관들 상대로 외환, 파생상품, 암호자산 거래 전부 다 중개하면서 청산해주는 회사죠. 리플이 이 회사를 사버리면서 리플 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리플 프라임이 예전 LOC의 합법적인 대체물이거든요. 이렇게 리플은 LOC를 걷어내는 동시에 리플 페이먼트, 리플 프라임, 그리고 RLUSD라는 새로운 삼각편들을 완성을 했고요. 작은 송금회사 몇 군데 붙잡고 있던 과거 모델 버리고 이제는 대형은행이랑 대기업들과 연결되는 큰 그림으로 판을 키운 거예요. 실제로 2025년 10월에는 G트레저리라는 기업을 10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었는데, 이 회사가 아메리칸 항공, 볼보 같은 포춘 500대 기업들이 쓰는 자금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리플이 이걸 산 거는 앞으로 거대 기업들의 돈 흐름까지도 전부 다 자기 블록체인 결제망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앞으로 아메리칸 항공이 협력 업체들한테 대금 보낼 때 G트레저리 시스템 안에서 바로 RLUSD로 결제를 걸고, 또 그 뒤처리는 리플의 블록체인이 하고, 리스크 관리는 리플 프라임이 맡고, 또 담보는 XRP로 깔면서, 이러면 돈의 흐름들이 전부 다 리플 생태계 안에서 굴러가게 됩니다. 규모 자체도 훨씬 더 커지겠죠. 이쯤 들어보시면 뭔가 그럴듯한데 싶으실 텐데, 혹시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좋게 해석한 거고, 또 실제로는 리플이 그냥 얻어맞고 어쩔 수 없이 방향 튼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겠죠. 실제로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LOC 철수는 전략이고 뭐고 없고 SEC한테 1억 달러 벌금 물고 사실상 대출업 라이선스 같은 거 못 따가지고 강제로 잡은 거다. 뭐 이런 식의 말들. 게다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쫓겨났으니까 결국에 밀려난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전부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만약에 리플이 정말로 맥이 없이 쫓겨나기만 했었다면은 좀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 11월 월가의 큰 손들인 포트리스랑 시타델 같은 곳들이 리플에 5억 달러, 6,50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이때 리플 기업 가치를 400억 달러로 평가했었고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전망이 어두운 회사에 그런 돈을 쏟진 않겠죠. 리플이 LOC를 접고 새로 추진하는 전략에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일 겁니다. 리플이 LOC를 접은 거는 피치 못할 면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자발적인 선택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소모전을 접고 더 큰 시장과 새로운 모델에 올인을 했다는 거죠. 이쯤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분석가들이 예상하기에 리플이 지금 월가 글로벌 금융의 백엔드를 장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겉으로 소비자 대상 코인 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전 세계 돈 흐름을 연결해주는 필수 인프라가 되려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요. 금융계의 클라우드 서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쓸 때 AWS, 구글 클라우드 뒤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앞으로 은행들이 돈을 움직일 때 리플의 시스템이 뒤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에서 XRP는 뭔가 단타 치는 코인이 아니라요. 기관들이 꼭 쥐고 보관해두는 필수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안전망의 담보로 쓰이다 보니까 리플이 전 세계 기업 거래를 청산해주는 디지털 청산소가 되어간다면 XRP는 그 보증금처럼 곳곳에 묶여서 쓰일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막 풀리는 양도 줄어들고요. 수요는 꾸준히 있을 테니까 가격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줄 거라는 거. 실제로 2025년 초 XRP 가격이 한때 2.42달러까지 상승했다가 규제 불확실성과 시장 조정으로 1.3달러대까지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때 역시 XRP 쓸데없나 보다 뭐 이런 말들도 나왔었지만 지금 리플이 그려가는 판을 보면은 오히려 그 하락이 기회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 일은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죠. 리플이 이 빅피처가 완벽하게 들어맞을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폭병을 만날지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 나온 팩트들만 놓고 보시면은 적어도 리플이 미국에서 쫓겨나서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 오히려 미국을 잠깐 제쳐두고 나머지 전 세계판을 선점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북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찜찜할 수 있겠지만요. 유럽이나 아시아, 중동의 파트너들 규제 명확한 곳에서 마음껏 사업 전개가 가능하니까요. 사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예전 야후 시절에 썼던 이 피넛 버터 선언문 여기서 이미 이런 철학들을 말했습니다. 땅콩 버터를 빵에 넓게 펴바르지 말고 핵심에 집중해라. 리플이 딱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핵심만 짚어드리자면요. LOC 철수가 단순한 사업 철폐가 아니라 법적 위험 제거랑 제도약 준비였다. 리플의 새로운 결제랑 프라임 브로커리지 체계 XRP 대신에 RLUSD가 전면에 나서면서 XRP는 후방 지원 담보 역할로 격상됐다. 그리고 글로벌 전략으로 봤을 때 미국 대신 규제 환경 좋은 시장에 올인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리플은 단기적 악재를 중장기적인 기회로 바꾸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로 리플의 큰 베팅이 결실을 볼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죠. 그렇다면 리플이 이렇게 해외에서 승승장구하게 된다면 정작 미국은 뒤늦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한때 리플을 궁지까지 몰았던 SEC가 과연 손을 놓고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또 리플 XRP가 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탓하기보다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리플 왜 이렇게 안 오르나요?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시장이 답답하고 또 가격 자체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고 또 리플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하게 리플을 탓하는 거 이것만으로는 상황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시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리플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리플 투자자들에게 똑같은 상황들이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같은 시장 속에서 같은 흐름으로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이 조용한 구간이라는 것들은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하나 있죠.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답답해지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그 안에서 새로운 대응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주고 어떤 사람께서는 시장이 조용한 구간에서 분할 매수 타점을 연구하고 또 어떤 분께서는 비중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 시장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결국에 같은 시장을 보시면서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시간들도 단순하게 답답한 시간들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대응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항상 좋은 시장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이 와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도 나에게 맞는 대응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 이외에도 단기 종합방에서 단기 타점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리플 전용방에서는 리플에 대한 중요 브리핑뿐만 아니라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리는 이유, 결국에 이 시장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일부 비중은 매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보는 것들을 해보셔야지 나중에 상승장에서도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렵다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려워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는 중요한 투자 시장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리플 XRP를 가장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미국 월가, 중국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국의 대표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리플 거래량이 너무 폭발적이라서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마저도 긴장할 수준이에요. 실제로 올해 초 업비트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된 리플 금액이 무려 1조 달러, 1300조 원이나 됐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도 더 많이 거래가 됐다는 뜻이죠. 게다가 하루 거래량만 봐도 최근 업비트랑 빗썸을 합친 24시간 리플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가면서 국내에서 리플 하나에 들어온 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돈들이 리플에 몰리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한국의 개미들은 왜 이렇게 리플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몰린 자금들, 과연 예전과 진짜로 다를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은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과거 암호화폐 역사상 딱 2번 있었던 리플이 폭발적으로 날아오는 대역사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항상 한국의 개인 투자들, 이른바 김치파워가 그 사막을 열었습니다.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1월, 이때 이어진 첫 번째 불장 대상승장 때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리플 가격이 3.8달러,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5,000원이 훌쩍 넘게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글로벌 거래량 1위가 어디였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당시 미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빗썸 거래소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도 리플을 사들이느라고 한국 가격이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됐는데, 이런 현상을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 무려 50%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해외에서 2,000원 하는 리플이 한국에서는 3,000원이 넘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이 날아올랐던 2021년 4월경에도요, 상황은 마찬가지로 비슷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창 최고가를 찍을 즈음에 리플도 3달러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이때도 업비트랑 빗썸이 전 세계 리플 거래량 1위, 2위를 찍으면서 한국발 매수 열풍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리드리자면은 리플 가격이 몇 배씩 상승할 때마다 항상 그 배후에는 한국 개미들의 광적인 매수세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의 모습이 딱 그때들과 닮아가고 있다 보니까 괜히 가슴이 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느낌도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국발 리플 광부, 과연 왜 불기 시작을 한 건지, 그리고 진짜로 다시 한번 거대한 폭등의 시도탄이 될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죠. 한국 투자자들이 요즘에 이렇게 리플에 몰리는 이유들, 단순하게 올라서 신나니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나름 똑똑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이해하시려면 리플을 둘러싼 최근의 큰 변화들을 알아보셔야 돼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리플은 엄청난 악재를 하나 달고 다녔습니다. 바로 미국 SEC랑 소송이었었죠. 리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발목을 잡던 족쇄였는데, 이 소송이 완전하게 끝나버리면서 리플 측은 벌금만 1억 2천만 달러 정도만 내고 깨끗이 끝내버렸어요. 이 말은 이제 리플을 규제적으로 막을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두 금융 규제기관인 SEC랑 CFTC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지 역사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그동안 미국에서는 코인은 증권이다,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논란으로 싸우느라고 시장이 혼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는 증권, 너는 상품, 이렇게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한 거죠. 심지어 이 합의 이후에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이런 로드맵까지도 나왔습니다. 규제가 불확실해서 움츠러들었던 큰 손들이 이제 마음 놓고 돈을 넣을 수 있는 본격적인 길이 열렸다는 거고, 실제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리플 현물 ETF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 상품인데요. 그 안에 리플을 실제로 담아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거대한 금융회사들이 만든 리플 ETF가 미국에서 승인받고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캐나리 캐피탈, 미국의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수천억 원 규모의 리플 ETF를 출시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건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가 돼가지고 리플 가격도 많이 하락했는데도 이 ETF들에는 돈이 상당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월가의 큰손 자금이 슬슬 리플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규제 리스크가 풀리고 기관들의 길도 열렸다는 거대한 호재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개미들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겠죠. 이 눈치 빠르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 호재들을 이미 선반영을 하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묻지마로 몰려든 것 같다 이렇게 싶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리플 소송 끝났다, ETF로 자금 들어온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것들을 미리 캐치하고 먼저 매집에 들어간 스마트 머니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한국 투자자들, 원래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보에 빠르게 반응하는 편인데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한국 주식시장이 인공지능 반도체 테마로 엄청 달아올랐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와중에 리플 거래만큼은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됐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주식으로 갈아탈 때도 리플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두고 단순하게 투기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한국의 개미들이 선구안 있게 리플을 사고 있다는 것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을까요? 바로 온체인 데이터, 블록체인상의 기록들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초 리플 가격이 크게 출렁일 때 거대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여기서 고래 같은 경우는 수백억 원대의 코인을 들고 움직이는 큰손 투자자를 말을 합니다. 이 지난 1월 초쯤에요. 크립토 퀀트 웨일얼럿 같은 데이터에서 뭐가 보였냐? 엄청난 양의 리플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확 올라왔습니다. 업비트랑 바이낸스로 63억 개, 27억 개 이렇게 각각 리플이 쌓였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하도 물량이 크다 보니까 전세계 리플 공급량의 10% 가까이가 두 거래소에 보관될 정도였어요. 보통 이렇게 고래들이 자기 지갑에 있던 코인들을 거래소로 한꺼번에 보내면은 곧바로 시장에 매도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큰손들이 이거 슬슬 팔아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 1월 첫째 주 리플 가격이 갑자기 2.4달러에서 1.8달러 근처까지 뚝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 고래들이 한 차례 던진 걸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한국 개미들이 엄청나게 받아냈던 걸까요? 하단이 단단히 지지되더니 또 곧이어 이상한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거꾸로 거래소에 있던 리플이 다시 외부 지갑으로 대량 인출되기 시작을 한 건데요. 하루 사이에 7억 달러가 넘는 리플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는 보고도 있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큰손들이 시장에 던진 물량을 누군가가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 지갑으로 치웠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고래들이 가격 살짝 떨어뜨려서 개미들을 흔들어 본 뒤에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자신들이 그 물량을 다시 줍줍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고, 크립토 퀀트의 한 전문가는요, 고래들이 일부러 거래소에 물량을 올려놓고 개미들 겁주면서 실제로는 안 판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내놨습니다. 실제 매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심리전으로 가격을 흔든 다음에 결국에 다시 사들였다는 거죠. 물론 온체인 데이터를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 판세가 고래 대 개미의 치열한 눈치 싸움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한국의 개미들이 그 거대한 매도 물량들 전부 받아내고 가격 방어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흔들린 쪽은 개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래였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은 세력 입장에서도 이제 함부로 가격을 못 내리겠구나, 슬슬 물량을 다시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발 매수세가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고래들도 버티나 못해서 다시 편승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비춰진 거고, 여기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가볼까요? 파생상품 시장, 그러니까 선물 시장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한국 개미들이 이렇게 리플 쓸어담고 있는데, 정작 전 세계 선물 시장 트레이더들은 반대로 리플이 떨어질 거에만 잔뜩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한때 롱과 숏 포지션 청산 불균형이 무려 2,900만%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격 상승의 건쪽 롱들이 청산된 금액이 고작 몇천만 원인데 가격 하락의 건쪽 숏 포지션은 청산된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수치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날 정도인데 시장이 그만큼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모두가 리플은 더 하락할 거야, 여기에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걸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렇게 숏만 잔뜩 쌓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왜 위험하냐? 만약에 시장이 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곧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쭉 내려갈 거라고 믿고 공매도한 사람들이 갑자기 가격 상승을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에 베팅하려고 빌려가지고 판 코인들 결국에 다시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를 강제 청산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쇼친 사람들이 손해를 견디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들께서 동시에 그렇게 손절 매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눈덩이처럼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될 거고 가격이 조금 오르면서 작은 숏이 터지고 또 그걸 사느라고 더 오르고 또 그 위에서 버티는 숏이 또 터지고 또다시 그걸 사느라고 더 오르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순식간에 가격이 수직으로 폭등해버리는 이런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숏스퀴즈 현상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비트코인도 전쟁 우려가 누그러지는 틈을 타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약 2억 달러, 2,600억 정도의 공매도 세력이 털려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리플이 현재 차트상 1.3달러 부분을 단단히 지켰고 슬금슬금 상승하고 있죠. 선물 시장의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 더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나 점점 불안해지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리플 가격이 2달러 중반대, 정확히는 2.3달러 선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코인글래스 청산 데이터상으로 숏포지션들의 지뢰밭이 기다리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발 현물 매수세가 이 임계점까지 가격을 끌어올려준다. 그럼 그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숏 세력들이 줄줄이 폭탄 맞을 거고요. 가격이 순식간에 솟구치는 이런 상황을 목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동시에 진짜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드시겠죠. 지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연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장밋빛 미래만 그리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사면은 결국에 나중에 물려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죠. 지금도 일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업비트 거래량 1위? 그거 무슨 대단한 의미냐. 한국의 20대 30대 개미들 변동성 큰 코인에 몰려서 단타 치는 것뿐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리플 광풍도 결국에 투기 열풍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고래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 물량들을 털고 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하죠. 쉽게 말해서 한국 개미들이 고래의 출구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냉소적인 견해인데요. 일리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투자 열기가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글로벌 시세보다 한국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도 생기는 거니까요. 2018년 불장 이후에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거품 꺼지듯이 식었던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니겠냐. 이번엔 다를 게 뭐냐 이런 의심하는 목소리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나온 팩트들만 놓고 보시면 단순 도박판으로 치부하기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 좀 명확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규제 환경 그리고 기관적인 움직임들 과거 상황과 완전히 달라요. 2018년이나 2021년 이 사실 펀더멘털 즉 리플 자체의 호재가 이렇게까지 강하진 않았었죠. 그때는 그냥 시장 전체가 좋으니까 덩달아 오른 게 컸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리플이 4년 동안 덮여있던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죠. 이제 미국 정부에서 리플은 불법이다. 제동 걸 명분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SEC랑 CFTC가 합의함으로써 리플은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소송 논쟁도 끝이 났습니다.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투자할 ETF까지도 속속들이 등장했죠. 정말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거대한 호재들이 나오자마자 한국 개미들이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건요. 오히려 지금 시장을 꽤 잘 읽은 행동일 수 있다는 거고 뉴스에 살아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이미 그 뉴스를 보고 움직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ETF가 승인됐대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해외에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더라도 한국에선 즉각적으로 리플 거래량이 튀어오르는 시기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호재들 이미 몇 달 전부터 전부 다 알려진 건데 전부 가격에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ETF로 유입되는 자금은 아직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큰손들 사이에서도 리플 한번 담가볼까 이런 움직임들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호재가 완전히 식은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고래 대 개미 관점에서도 조금 전 이야기한 온체인 데이터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고래들이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고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래소 지갑에 들어간 코인들 다시 안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봤습니다. 거래소로 들어왔던 리플들이 다시 대거 빠져나가는 걸요. 이거는 고래들도 어라 이거 개미들이 다 받아버리네. 다시 사가지고 빼자. 이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단정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고래들도 섣부르게 개미 상대로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 시장이 워낙에 특수하게 자본 통제가 있는 환경이라서 해외 자본이 쉽게 들어와서 차익거래로 김치 프리미엄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형성된 이 강력한 매수세들, 글로벌 시장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만의 리플 왕국이 생긴 셈인 건데, 글로벌 고래들도 함부로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단순하게 개미들이 도박하고 있다? 이 한 줄로 치부하기엔 뭔가 설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저도 미래에 대해서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려지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딱 한 가지 떠오릅니다. 바로 한국발 매수세가 촉발한 쇼스퀴즈 불장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에서는요, 업비트랑 바이낸스가 리플 거래량 1위를 놓고 경쟁을 벌일 정도로 한국의 매수 열기가 계속될 거고, 한국의 개미들이 분할 매수로 가격 하단을 단단히 받쳐주는 그림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한편으로는 미국의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이 서서히 계속되고, 규제 불확실성도 사라졌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안심하고 따라붙는 이 시장 투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수요가 합쳐져 가지고 리플 가격이 지금의 1.5달러 부근을 꾸준히 우상향으로 끌어올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다가 마침내 모두가 중요하게 보는 2달러 초중반 강력한 저항선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드디어 그동안 웅크리고 있던 공매도 세력한테 경고등이 켜지겠죠. 이 이상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런 순간이 올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선을 딱 넘겨버리는 촉발 이벤트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대형 호재 뉴스가 나온다든지, 비트코인이 힘을 보태서 전체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일순간에 전 세계 선물 시장에 깔려있던 숏포지션들 우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들 손실 막으려고 눈물 머금고 리플 매수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수십 퍼센트 가격이 튀어오르는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리플은 순식간에 2021년 기록했던 3달러를 돌파하고 또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이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고, 또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준비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투자하다 보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좋을 때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격 자체가 계속 답답하게 움직임을 가지면은 내가 괜히 시작했나, 괜히 투자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원래 상승과 하락 자체가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시장만 이어질 수 없고, 또 반대로 항상 하락하는 나쁜 시장만 이어질 수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요, 내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해놓고 있었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하고 답답한 구간들 어떤 대응을 해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시장이 좋아졌을 때 느끼는 결과랑 만족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내 기분까지도 같이 크게 흔들릴 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 시장의 흐름들은 어차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감정을 너무 많이 맞추다 보시면 투자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승장일 때 하락장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하락장일 때는 다시 찾아올 상승장을 준비해 두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는 계속 상승할 것만 생각하시고, 또 하락장에서는 계속 또 하락할 것만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반대의 상황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는 사람은 시장이 좋을 때 기뻐하는 사람보다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하락장에서 차분하게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이분들이 오랜 시간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 단순하게 힘든 시간 정도가 아니라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